그 깻잎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독특한 재료예요. 사실 제가 그 주말 농장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주말 농장. 이게 깻잎 진짜 잘 자라거든요. 아. 생존력이 장난이 아닌 애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을 제가 키우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향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와서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깻잎도 향이 굉장히 세고 예를 들면 고수도 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녹색으로 향이 센 이파리들인데 그 향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깻잎이라는 재료는 사실 우리나라만 먹어요. 중국에서도 안 먹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고수라는 재료를 즐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깻잎은 한국에 굉장히 특화된 재료이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생소한 향이 나는 이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드실 때도 많이 드시고 깻잎지 같은 것도 담그시고 깻잎으로 가볍게 밑반찬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향을 좀 더하고 싶을 때 깻잎을 채 썰어서 넣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깻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초록색 채소 중에서는 아주 고유의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깻잎이 작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능이라는 걸 느끼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고기 드실 때 쌈 싸 드시는 정도로는 한 대여섯 장, 10장 이렇게 드실 텐데 사실 그 효능이라는 것이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양에 따라 비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깻잎 자체는 파워풀한데 우리가 멸치 칼슘의 왕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깻잎에도 칼슘 많아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깻잎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식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깻잎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입맛이 돋구어지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더 다양하게 섭취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이 또렷한 식재료가 주는 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향을 주는 재료를 곁들임으로써 내가 다른 음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배추 환도 있고 우리가 채소 가지고 만든 다양한 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오히려 좀 무리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재미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옆집에 사시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무슨 뭐를 먹고 살을 뺐어요. 나도 따라 해야지. 똑같이 따라 해도 나 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몸의 컨디션이나 대사되는 정도들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누군가 깻잎 환을 먹고 엄청 효과를 보셨어도 내가 그걸 똑같이 먹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역으로 나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연 상태를 그대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깻잎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내 식사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본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밥맛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엄마가 생깻잎 이렇게 해서 간장에 살짝 담아가지고 주는 그 깻잎 반찬이 나를 또 입맛이 돌게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내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깻잎 자체가 칼슘 함량이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함량이 높은 재료들에서 얻을 수 있는 뼈 건강이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모든 나물류의 채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생 상태로 먹는 것보다 사실 살짝 데쳐서 먹게 되면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엄마가 시금치 나물 하던 거 생각해 보면요. 시금치가 이만큼 있어요, 부엌에. 그 엄마가 물을 끓여서 그거를 들통에 살짝 데치면 그 시금치 이만큼 부피였던 생시금치가 요만한 양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생시금치를 이만큼 먹으라면 못 먹는데 시금치 나물 요만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데친 나물, 우리가 전통적으로 숙채라고 부르는 조리법에 해당하는데요. 깻잎도요. 깻잎 순 같은 것을 많이 사셔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 드셔도 아주 좋고요. 또 당연히 생으로 쌈 싸 드셔도 맛있지만 그 데친 깻잎을 이용해서 달걀찜에 넣으신다거나 달걀 마리를 만들어서 드신다거나 하는 등의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선택해 보셔도 좋겠고요.
깻잎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깻잎 전도 요즘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뭐 두부 같은 거 잘 으깨서 살짝 저염으로 양념하시고 깻잎 사이에 넣어서 앞뒤 이렇게 붙여서 달걀물 해서 잘 부쳐내시면 또 맛있는 향긋한 깻잎 전을 드실 수도 있죠. 깻잎을 그 주재료로 쓰시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메뉴를 한번 추천드려 볼까 봐요. 청포묵 깻잎 김무침. 우리 왜 한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탕평채, 미니 탕평채처럼 청포묵 나오고 거기에다 뭐 달걀 지단이나 당근 채 썬 것 그런 거 같이 잘 볶아낸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서 나오는 요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요리예요. 그래서 청포묵 잘 데쳐서 준비하시고 또 깻잎도 썰어서 준비하시고 김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저염의 양념으로 김의 맛, 향긋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은 감칠맛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깻잎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향미 그리고 청포묵의 담백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재미있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제가 근데 듣기만 해서도 너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하면은 좀 이걸 조리하는 것도 좀 같이 아, 그럴까요? 우리 네. 쿠킹 클래스 한번 할까요? 언제? 쿠킹 스테이션이 원주에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 저희가 같이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요리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겠는지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조리하는 거 실제로 보시면서 저는 누구나 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리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좋은 기쁨입니다. 뭐 깻잎 자체는 아주 독특한 향미를 가진 채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전통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의 어떤 향미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좀 식욕을 돋울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깻잎 드실 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또 더 영양적으로 우수하게 드실 수 있는지 단백질 재료 같은 거 잘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들도 드렸으니까 또 영상 돌려보시면서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연두부요?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뭐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기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술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그런 게 존재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겠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신
가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걸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을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보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노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들,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을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E,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은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의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의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